안녕하세요. 낭독산책입니다. 독감이 걸려서 한동안 업로드를 못했던 점 양해드립니다. 걱정해 주신 덕분에 그래도 이젠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계속 또 열심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샤덴프로이데를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타인의 불행이 왠지 모르게 반가울 때 혹시 느껴보신 적 있으실까요? 그 감정, 사실 나만의 것은 아닙니다. 오늘 함께 읽을 책은 뇌과학자 나카노 노부코가 쓴 샤덴프로이데입니다. 원제는 타인의 불행에서 느끼는 은밀한 쾌감, 샤덴프로이데. 2018년 일본에서 출간이 돼서 한국에서는 3호 미디어에서 펴냈습니다. 샤덴프로이데는 독일어입니다. 샤덴은 손해, 프로이데는 기쁨. 그러니까 타인의 불행에서 느끼는 기쁨이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카노 노부코는 일본의 뇌과학자입니다. 프랑스 국립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녀는 뇌과학의 언어로 인간의 가장 불편한 감정들을 해부합니다. 이 책이 던지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왜 사람들은 서로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서로를 해치는가? 우리는 사랑과 정의를 인류의 가장 아름다운 가치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말합니다. 바로 그 사랑과 정의가 흉기가 될 수 있다고요. 책은 크게 4개의 장으로 구성됩니다. 1장에서는 샤덴프로이데라는 감정의 정체를 파헤쳐 봅니다. 사랑의 호르몬 옥시토신이 어떻게 배제와 공격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2장에서는 우리 뇌가 왜 누군가를 벌하고 싶어 하는지를 탐구합니다. 동조압력, 집단의 논리, 처벌 본능을 이야기합니다. 3장에서는 악을 공격하는 나는 훌륭하다는 심리를 다뤄봅니다. 밀그림 실험, 스탠퍼드 감옥 실험 등 충격적인 연구들이 등장하죠. 끝으로 4장에서는 사랑과 정의가 어떻게 폭력으로 변하는지를 역사적 사례와 함께 보여줍니다. 이 책은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이야말로 이 책의 진짜 가치입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자신의 일부를 들여다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함께 걸어가 볼까요? 서문, 사랑과 정의는 왜 흉기가 되는가? 저자는 책을 이런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사랑과 정의를 추구해온 역사다. 그런데 왜 인간은 지금도 서로를 해치고 있는가? 살인, 전쟁, 차별, 린치, 인류가 저지른 가장 잔혹한 행동들 뒤에는 언제나 사랑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조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동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정의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자는 이 아이러니를 뇌과학의 언어로 풀어냅니다. 그리고 그 핵심 감정으로 샤덴프로이데를 지목합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장, 당신의 불행이 나는 반갑다. 우리는 타인의 불행 앞에서 복잡한 감정을 느낍니다. 동정심도 느끼지만 동시에 어딘가 안도감 같은 것도 느끼죠. 연예인 스캔들에 흥분하고 잘 나가던 친구가 실수를 하면 왠지 마음이 편해지는 경험. 이것이 바로 샤덴프로이데입니다. 독일어지만 이 감정은 세계 어느 문화에서나 존재합니다. 그리고 저자는 이것이 도덕적인 결함이 아니라 뇌의 작동 방식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타인의 불행에서 쾌감을 느끼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당신은 인간의 본질을 목격한 것이다. 여기서 핵심은 옥시토신입니다. 흔히 사랑의 호르몬, 포옹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그 물질이죠. 옥시토신이 분비될 때 우리는 따뜻한 감정을 느낍니다. 가족과 함께할 때, 친구를 끌어안을 때, 연인과 눈을 마주칠 때, 옥시토신은 유대감을 만들고 신뢰를 강화하고 공감 능력을 높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면이 있습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옥시토신은 사랑의 호르몬이지만 동시에 배제의 호르몬이기도 하다. 옥시토신은 내 집단에 대한 사랑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외부 집단에 대한 경계심과 공격성도 강화합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는 만큼 나와 다른 존재를 위협으로 인식하게 되는 거죠. 시기심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선한 시기심은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는 동기부여입니다. 악한 시기심은 저 사람이 실패했으면 좋겠다는 충동입니다. 선한 시기심은 자기 성장의 연료가 됩니다. 하지만 악한 시기심은 다르죠. 상대방을 끌어내려야 내가 상대적으로 올라간다는 감각. 이것이 샤덴프로이데의 뿌리입니다. 저자는 이를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도 발견합니다. 바로 부모와 자식 사이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숭고한 감정 가운데 하나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 사랑이 지배로 변질될 때가 있습니다. 자식을 통제해야만 안심이 되는 어머니. 자식이 어머니의 뜻대로 행동할 때 도파민이 분비되고 그렇지 않을 때 분노하는 뇌. 저자는 이를 독이 되는 부모의 뇌 메커니즘으로 설명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지배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그 사랑은 진심이기 때문에 더욱 끊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제2장 우리의 뇌는 누군가를 벌하고 싶어 한다. 인간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집단에서 배제된다는 것, 그건 고대에는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 집단에 속하려는 욕구를 생존 본능 수준으로 기록해 두었죠. 사회심리학자 솔로몬 애쉬의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참가자에게 세 개의 선 가운데서 가장 긴 것을 고르라는 단순한 문제를 냈습니다. 답은 명백했습니다. 하지만 실험 조작원들이 일제히 틀린 답을 고르면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참가자의 약 75%가 적어도 한 번은 명백히 틀린 답에 동조했습니다. 집단의 시선 앞에서 자신의 눈을 믿지 못하게 된 거죠. 이것이 동조 압력입니다. 집단에서 틀린 사람이 되지 않으려는 공포가 진실을 보는 눈마저 흐리게 합니다. 일본인에 관한 흥미로운 연구도 있습니다. 일본인의 약 70%가 세로토닌 운반체에 SS형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유형은 불안을 더 강하게 느끼고 타인의 감정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 비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 늘 신경 쓰이는 사회. 집단의 분위기를 읽고 그에 맞추려는 성향. 이것이 뇌의 유전적 특성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처벌 본능 이야기도 있습니다. 경제학 실험인 최후 통첩 게임을 아시는지요? A와 B가 있습니다. A에게 10,000원을 줍니다. A는 자신이 원하는 만큼 B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B는 A의 제안을 수락하거나 거절할 수 있죠. 단 거절하면 둘 다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경제학적으로 합리적이라면 B는
어떤 액수든 수락해야 합니다. 1원이라도 받는 게 0원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B는 너무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제안을 거절합니다. 자신도 손해를 보면서까지 불공평한 상대를 처벌하려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처벌 본능입니다. 우리의 뇌는 공평함을 지키기 위해 손해도 감수합니다. 그리고 그 처벌 행위 자체에서 쾌감을 느끼죠. 여기에 인정 욕구가 더해집니다. 칭찬받을 때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SNS에서 좋아요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타인의 인정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인정 욕구가 과도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장에서 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3장, 악을 공격하는 나는 훌륭하다.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심리 실험 가운데 하나는 밀그램 실험입니다. 1961년 예일대학교 심리학자 스탠리 밀그램은 실험을 설계했습니다. 참가자는 교사 역할을 맡습니다. 맞은편에는 학생이 있습니다. 실은 실험 조작원입니다. 학생이 문제를 틀릴 때마다 교사는 전기 충격을 가해야 합니다. 충격은 15볼트부터 시작해서 45볼트씩 올라갑니다. 최대 450볼트. 흰 가운을 입은 권위 있는 실험자가 옆에서 지켜봅니다. 학생은 점점 더 고통스러운 신음을 냅니다. 300볼트에서는 벽을 주먹으로 치는 소리가 납니다. 그 이후부터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실험 전에 전문가들은 예측했습니다. 450볼트까지 올리는 사람은 0.1%에 불과할 것이라고요. 정신과 의사들은 1%를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땠을까요? 참가자의 65%가 최대인 450볼트까지 전기 충격을 가했습니다. 이들은 잔인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이웃, 평범한 직장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명백히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권위 있는 실험자가 계속하세요라고 말하자 멈추지 못했습니다. 스탠퍼드 감옥 실험도 있는데요. 1971년 심리학자 필립 짐바르도는 대학생 24명을 무작위로 교도관과 죄수로 나눴습니다. 실험은 2주를 예정했지만 6일 만에 중단해야 했습니다. 교도관 역할을 맡은 학생들은 불과 며칠 만에 가학적으로 변했습니다. 죄수들을 심리적으로 괴롭히고 모욕했습니다. 평범한 대학생이 역할 하나로 그렇게 달라진 겁니다. 1967년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역사교사 론 존스는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평범한 독일 시민이 나치의 만행에 동조했을까? 그는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엄격한 규율과 집단 정체성을 강조하는 제3의 물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독자적인 경례와 슬로건, 회원 카드까지 만들었습니다. 단 5일 만에 200명 이상의 학생이 이 운동에 합류했습니다. 그들은 이 운동에 반대하는 학생을 감시하고 보고했습니다. 자신들이 파시즘을 실천하고 있다는 걸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로요. 저자는 이 사실들에서 충격적인 결론을 끌어냅니다. 올바른 사람일수록 권위에 복종해 더 잔혹해질 수 있다. 도덕적이라고 믿는 사람일수록 정의로운 이유가 주어졌을 때 더 가차없이 행동합니다. 자신이 옳다는 확신이 망설임을 지워버리기 때문입니다. 정의 중독이라는 개념도 나옵니다. SNS에서 누군가를 비판하고 공격할 때
우리 뇌는 쾌감을 느낍니다. 나쁜 사람을 응징하는 정의의 사도가 된 것 같은 기분. 팔로워들의 호응이 도파민을 자극하죠. 그런데 팔로워가 많을수록 더 강한 처벌을 요구하게 됩니다. 더 강렬한 분노를 표출해야 더 많은 호응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터넷 공간에서 벌어지는 마녀 사냥의 심리 구조입니다. 피의자의 죄가 아무리 작아도 공격은 점점 더 가혹해집니다. 모두가 정의를 외치면서요. 4장, 사랑과 정의는 어떻게 흉기가 되는가? 1972년 일본 아사마 산장 사건. 혁명을 꿈꾸던 연합적군 조직이 동지들에게 총괄이라는 이름의 린치를 가했습니다. 한 달 사이에 14명이 동지들의 손에 숨졌습니다. 그들은 왜 동지를 죽였을까요? 혁명을 더 순수하게 완성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동료를 더 올바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이 사랑과 정의가 흉기가 되는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로버스 동굴 실험이 있습니다. 1950년대에 심리학자 무자퍼 쉐리프가 진행한 실험입니다. 여름 캠프에 모인 소년들을 두 팀으로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각자 팀을 이루며 유대감을 쌓았습니다. 그러다 두 팀이 만나자 적대감은 순식간에 커졌습니다. 욕설, 물리적 충돌, 상대 캠프 습격. 불과 며칠 만에 평화롭던 소년들이 서로를 적으로 규정했습니다. 내 집단에 대한 사랑이 강해질수록 외부 집단에 대한 공격성도 강해졌습니다. 저자는 인간이 원래 갈등을 즐긴다고 말합니다. 프로스포츠가 인기 있는 이유, 전쟁 영화가 흥행하는 이유, 우리의 뇌는 갈등 그 자체에서 흥분을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정치 성향도 유전과 무관하지 않다는 연구가 있는데요. DRP2 유전자를 비롯한 여러 유전적 요소가 보수성과 진보성 성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내 가치관의 일부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뇌에 새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종교는 어떨까요? 세계 3대 종교는 모두 사랑을 핵심 가르침으로 삼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자비를 베풀라,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 하지만 역사에서 종교의 이름으로 일어난 전쟁과 학살은 셀 수 없습니다. 십자군 원정, 30년 전쟁, 종교 재판, 신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집단을 지키려는 옥시토신의 충동, 내 집단의 적을 응징하려는 처벌 본능, 그리고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나 자신에 대한 자부심. 이 세 가지가 결합될 때 사랑과 정의는 가장 강력한 흉기가 됩니다. 저자는 책의 마지막에서 사이코패스를 언급하는데요. 사이코패스는 공감 능력이 없죠.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합니다. 그래서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죠. 하지만 그들은 무리를 지어 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집단으로 린치를 가하지도 않죠. 그들은 철저히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친사회성이 강한 사람들, 사랑과 정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집단을 이루고 사회를 편협하게 만듭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규탄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어느 아이가 쓴 글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있으면 그를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아이를 비판했습니다. 말세라고요. 저자의 눈에는 그 장면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다른 사람을 배제해야 한다는 게 잘못임을 아는 사람들이 이번에는 그 아이의 생각을 배제하고 있었습니다. 저자는 이 편협함이
인터넷이 만들어낸 현대의 병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집단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었던 먼 선조의 시대부터 우리의 뇌에 새겨진 생존 전략이라는 겁니다. 사랑이란 동쪽으로 질주하려 했지만 결국은 서쪽으로 폭주하고 마는 모순 가득한 감정인지도 모릅니다. 옥시토신이 분출돼서 사랑이 넘쳐 흐를 때 인간은 동시에 가장 편협해집니다. 당신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그건 자신의 뇌의 쾌락을 위한 것이고 자신이 속한 집단의 안전을 위한 겁니다. 딸을 지배하는 어머니도, 인터넷에서 남을 공격하는 사람도, 친구를 괴롭히는 학생도 모두 자신 이외의 존재에 진심으로 관심이 많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좋은 의도에서 행동한다고 믿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결론 짓습니다. 의도가 좋다고 결과가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청합니다. 가끔은 아름다운 사랑의 등 뒤에 숨은 어두움을 들여다보자. 그리고 우리 세상이 사랑과 정의 때문에 얼마나 어두워지고 있는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 바란다고요. 이 책에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샤덴프로이데, 즉 타인의 불행에서 느끼는 쾌감은 도덕적인 결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집단 속에서 생존해온 우리의 뇌가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거죠. 이 감정을 부정하고 억압하는 대신에 그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첫 번째 지혜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호르몬 옥시토신은 동시에 배제의 호르몬이라는 겁니다. 내 집단에 대한 사랑이 강해질수록 외부에 대한 공격성도 커집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이 누군가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항상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로, 올바른 사람일수록 정의의 이름 아래 더 잔혹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의 중독에 빠지면 공격 행위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지금 정의를 실현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처벌의 쾌감을 즐기고 있는 건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책이 우리에게 던지는 생각 질문들입니다. 나는 지금 누군가를 진심으로 위한다고 생각하면서 사실은 나 자신의 욕구를 채우고 있는 건 아닌지요? 내가 분노하는 그 정의로움은 뇌의 도파민 분비를 위한 게 아닐까요? 나는 사랑하는 집단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를 배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질문들은 사실 불편합니다. 그렇지만 저자는 말합니다. 그 불편함 속에서만 진짜 관용이 자랄 수 있다고요. 오늘 낭독 산책 어떠셨습니까? 샤덴프로이데는 우리 안의 어두운 면을 들여다보게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책하게 만들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더 넓게, 더 깊이 생각하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사랑이 흉기가 되지 않도록이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낭독 산책을 계속 걷게 해주는 힘이 됩니다. 평안한 시간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